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 50을 넘기고 60,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세상살이도 인간관계도 흐르는 강물처럼 수월해질 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치열했던 경쟁심도 핏대 세우며 옳고 그름을 따지던 불같은 열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니 이제는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밥 한 끼, 차 한 잔 나누는 여유만 남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현실은 어떤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깊고 쓰라린 생채기를 가슴에 남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믿었던 오랜 친구의 무심하고 뾰족한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적 없으십니까? 너는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사니? 혹은 그 나이 먹도록 그것도 하나 못 갖춰놨어? 라는 식의 농담을 가장한 뼈 있는 말들 말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갔다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를 느끼고 집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디 남뿐입니까?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키워낸 자식들이 어느새 머리가 굵어졌다고 내 말을 귓등으로 듣거나 마치 세상을 모르는 답답한 노인네 취급을 할 때면 그 서운함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참고 넘어가자니 화병이 나서 가슴을 치게 되고 막상 정색하고 따지고 들자니 나이 먹고 옹졸하게 구는 것 같아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처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며 끊임없이 상처받고 또 아무는 아픈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이 깊고 서글픈 고민을 껴안고 살았던 한 어른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바로 조선의 천재 실학자이자 유배지라는 가장 척박하고 외로운 곳에서도 결코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우리는 정약용을 위대한 학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지독한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인간관계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시절 그의 곁에는 수많은 법과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낯선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자 평생을 약속했던 친구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고 친척들마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유배지 마을의 이름 없는 촌부들조차 죄인이라며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짓밟고 함부로 대하던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정약용은 어떻게 자신을 지켜냈을까요? 그는 결코 세상에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다치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는 깍듯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감히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른의 대화법을 스스로 터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산이 그 고독 속에서 건져 올린 4가지 대화의 기술을 여러분과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내 삶의 무게를 더하는 침묵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참 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보다 입이 가벼워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가 끊기고 잠시 침묵이 흐르면 우리는 그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강박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 집안의 부끄러운 이야기, 자식 걱정, 돈 걱정, 심지어 내 건강의 치부까지 허겁지겁 꺼내어 놓고 맙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미쳤지. 그 말은 대체 왜 했을까 하며 입술을 깨문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초조함과 인정 욕구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 존재감이 옅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과거의 영광을 꺼내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원치 않는 조언을 쏟아내며 아직 내가 쓸모있는 어른임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입을 가볍게 놀리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내 아픔과 슬픔과 과거를 남김없이 다 털어놓는 순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나를 위로하고 존중해 주기보다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점을 안주거리 삼아 뒤에서 수군대고 내 패를 다 보여주었기에 더 이상 내게 어떤 호기심이나 신비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얕은 냇물은 누구나 함부로 발을 담그고 흙탕물을 일으키지만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는 두려움에 감히 돌멩이 하나 함부로 던지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만날 때 혀끝을 무겁게 다스려 보십시오.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나서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나를 깎아내리려 할 때 즉각적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가만히 3초만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상대가 요즘 주식으로 돈 좀 잃었다며? 혹은 자식 취직은 아직이야? 라고 뼈있는 질문을 던질 때 얼굴을 붉히며 변명하거나 같이 화를 내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저 온화하지만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고 침묵하십시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순간 당황하는 것은 질문을 던진 쪽입니다. 내 속을 섣불리 내어주지 않는 그 묵직한 여백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깊이가 있구나 하는 강렬한 어려움과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른의 위엄은 100마디 화려한 말씨가 아니라 때를 아는 한 번의 묵직한 침묵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감정의 찌꺼기를 덜어내고 오직 사실만 담아 물 흐르듯 담담하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굳이 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던지고 가는 사람들, 가시돋친 말로 교묘하게 내 자존심을 긁어내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나이를 먹으니 유순해질 줄 알았건만 오히려 옹졸해진 마음을 남을 깎아내리며 푸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10년 만에 나간 동창의 자리에서 이런 뼈있는 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그 집에 사니? 남들은 벌써 평수 넓혀서 나갔다던데. 혹은 자식들은 요새 용돈 좀 넉넉히 줘? 우리 집 애들은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난리여서 귀찮아 죽겠네.
이런 교묘한 자랑을 섞은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10중 8구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얼굴이 붉어지며 똑같이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 애써 웃어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셨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누우면 아, 그때 나도 이렇게 받아칠 걸 하고 후회하며 이불을 걷어찬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무례함에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이 교묘하게 쳐놓은 감정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면 어느새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수준 낮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상처받은 티를 내며 위축되면 상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찔러대도 꼼짝 못하는 만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앞으로 더 깊이, 더 자주 찔러올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 강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의 백성들은 대역죄인이라며 그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고 길거리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한때 임금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국정을 논하던 조선 최고의 엘리트가 까막눈 촌부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 처참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산은 그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정을 덜어낸 담담한 얼굴로 묵묵히 주막 뒷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흔들림 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세상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으므로 맞선 것입니다. 결국 그 고요하고 단단한 태도에 압도당한 백성들은 서서히 그를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크고 깊은 잔잔한 호수를 하나 품어보시길 권합니다. 누군가 내 호수에 시기심이나 질투, 무례함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고 해서 호수 전체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퐁당하고 작은 파문만 일 뿐 이내 다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날선말이 날아올 때는 1초만 숨을 고르고 감정의 스위치를 차갑게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사실에만 집중해서 담담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옷 입은 게 참 촌스럽네. 돈 좀 쓰지 그래. 라고 무례하게 군다면 정색하며 화를 내는 대신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옷차림을 지적해서 무안하게 만들려는 의도 같은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목소리에 분노나 떨림을 담지 않고 그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듯한 평온하고 건조한 말투.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등골이 서늘해지며 당황하고 부끄러워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선을 넘은 상대방이 됩니다. 분노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대하기 어려운 어른입니다. 세 번째 지혜. 웃으며 선을 긋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거절의 기술입니다. 우리 40, 70세대 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절을 못하는 이른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내가 조금 피곤하고 손해보고 말지.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있나라며 내키지 않는 무리한 부탁도 억지로 웃으며 다 들어주곤 하셨을 겁니다. 자식이 무리하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할 때 노후 자금을 헐어주면서도 쓴소리 한 번 못하고 친척이 넌지시 보증을 서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습니다. 심지어 동네 모임에서조차 남들이 다 꺼리는 총무나 굳은 일을 매번 도맡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죠. 처음 한두 번은 사람들도 참법 없이도 살 좋은 분이네요 하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계속되면 슬프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내게 무거운 짐을 함부로 떠넘기고 나를 아무 때나 부려먹어도 되는 만만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 삶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억지로 지켜야 할 관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 사이의 건강하고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당신을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존중받게 만들고 남은 노후를 평안하게 지켜주는 가장 필수적이고 튼튼한 방어막입니다. 거절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이번 달에 적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 하며 길고 장황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파고들 틈만 열어줄 뿐입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적금 하나만 깨. 내가 금방 갚을게라며 오히려 더 매달리게 만들죠. 다산 선생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거절할 때는 굳이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지만 뼈대가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음은 정말 돕고 싶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렵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짧고 명확하게 끝맺으십시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예의는 깍듯하게 갖추되 내 결심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 단단한 태도를 마주하면 그 누구도 당신을 2번, 3번 귀찮게 하며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한번 거절의 입을 떼기가 죽기보다 어렵지. 막상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명쾌해집니다. 내 거절에 화를 내며 떠나갈 사람이라면 애초에 내 곁에 둘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의 선을 지켜낼 때 오히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진짜 좋은 인연들만 걸러져 남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지혜. 어쩌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세대에게 가장 뼈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가장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깎아내리며 무시할 때 10중 8구 밖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 모양일까? 세상이 참 각박하고 인심이 흉흉해졌구나 하며 그 사람의 못된 됨됨이를 탓하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억울함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아프고 슬픈 질문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이토록 가볍고 하찮게 여기기 전에 혹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홀대하고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40대, 50대, 그리고 60대, 70대 여러분, 참으로 모질고 바쁘게 살아오셨지요.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나 배고픔을 견디며 자랐고 청춘이 무엇인지 낭만이 무엇인지 제대로 누려볼 새도 없이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오직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더 넣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내 한 몸 다 바쳐 희생해 오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번듯하고 좋은 옷을 발견해도 내 주제에 무슨 이런 비싼 옷이람 하며 슬며시 내려놓고 대신 남편의 낡은 셔츠나 훌쩍 커버린 자식들 메이커, 운동화를 사들고 돌아오며 흐뭇해하셨지요. 갓 지은 하얗고 차진 밥, 생선 구운 것에 가장 맛있는 살코기는 늘 식구들 몫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먹고 일어난 빈 식탁에 홀로 앉아 눌어붙은 찬밥에 남은 찌개 국물을 대충 비벼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며 헛헛한 속을 달래온 세월이 도대체 몇 년이십니까?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고 좋은 것을 보아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죄스러워 늘 뒤로 숨어만 지내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스스로를 아끼지 않고 뒷전으로 미루어온 그 서글픈 습관과 희생의 흔적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은연중에 나의 굽은 어깨에 주눅든 말투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불안한 눈빛에 그리고 힘없는 걸음걸이에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배어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잔인할 만큼 영악합니다. 남들은 귀신같이 그 기운을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은 스스로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굳이 예의를 갖추어 대접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싼값에 치부하며 함부로 대해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구나 하고 무의식 중에 판단해버립니다. 나를 가장 먼저 짓밟고 홀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무려 18년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득하고 길고 긴 강진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언제 사약을 받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족과 생이별한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거처 할 곳조차 마땅치 않아 주막집 노파가 내어준 골방에 얹혀 살아야 했던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먹는 것이라곤 거친 보리밥에 소금에 절인 시든 채소가 전부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밥상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대충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세상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남루한 밥상 앞에서도 결코 자신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기 전 반드시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무릎을 꿇고 바른 자세로 앉아 마치 임금님이 하사하신 귀한 음식을 대하듯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남들이 뭐라 조롱하든 세상이 나를 대역죄인이라 손가락질하든 아무도 보지 않는 좁고 어두운 방구석에서조차 스스로를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꼿꼿한 선비로서 귀하게 대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감히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묘하고도 거대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나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남은 인생, 이제는 낡고 구멍난 속옷은 미련 없이 내다버리시고 내 피부에 가장 부드럽고 좋은 옷을 나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자식들 오면 해주려고 아껴두었던 냉장고 속 귀한 식재료 썩혀버리지 마시고 오늘 당장 꺼내어 오직 나만을 위한 따뜻하고 정갈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내십시오. 좋은 찻잔을 꺼내어 향긋한 차를 한 잔 내리고 거울 속 주름진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씀해 주십시오. 참 잘 살아왔다. 참으로 눈물겹게 애썼다. 넌 참 귀하고 멋진 사람이다. 진심으로 내 어깨를 다독여 주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고 꽉 끌어안아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내 말투와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 깃들고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원수조차도 감히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방패가 내 영혼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굽이치는 세월을 견디며 살아오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거친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오신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존경받고 대접받아 마땅한 위대한 인내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맺고 끊으며 남몰래 가슴치며 울었던 그 눈물의 시간들이 결국 여러분을 지금의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다고 해서 나의 모든 말투와 행동, 수십 년간 굳어진 소심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또다시 상처받고 물러서는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저와 나누었던 이 이야기 중에 단 한 줄이라도, 단 하나의 단어라도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가닿았다면 사람들을 만나러 나서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 마음을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입은 조금 더 무겁게 닫아 침묵의 무게를 더하고 감정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비워내며 무례한 부탁 앞에서는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선을 긋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각별하게 안아주는 것. 이제 남은 인생은 애써 나를 증명하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억지로 착하고 좋은 사람인 척 포장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긴 여정이 그저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진짜 편안한 인연들로만 채워지기를. 세상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견뎌온 그 삶의 깊이만큼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평안하고 눈부신 나날이 되기를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따스함이 가득하시길 빕니다.